자, 의사결정 과정을 볼게요. 거기 의사결정 과정 읽어볼게요. 제가 의사결정은 문제인식, 의사결정, 기준선정, 대안개발, 대안선택 실행을 통해서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현상의 파악 및 목표 설정, 두 번째 의사결정 기준 선정 및 가중치 부여, 세 번째 대안 수집 및 개발, 그 다음에 대안 선택 및 실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안의 평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이해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돼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그냥 제가 읽기만 했는데 지금 졸고 계시다가 그냥 네 그러고 속으로 말았죠. 현상의 파악의 목표 설정 이게 뭔지 알아야죠.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핸드아웃이나 읽고 있으면 수업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하나하나씩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안다라고 하지 말고요. 난 알아 저거.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모르는 게 많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가. 그죠? 혹은 알고 있다고 하면 정확한가. 혹은 진짜로 아는가. 이런 거.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고두마카를 좀 쉬는 시간에 추가를 했는데 역시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건 아예 안 나오고. 자, 현상의 파악이 있어요. 현상의 파악. 및 목표 설정. 제가 처음 이제 직장에 다닐 때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통근버스를 타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근버스를 이용했는데 문제는 통근버스는 그 출발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역별로 뭐 A 지점에서는 뭐 아침 7시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뭐 7시 10분. 그리고 그런데 그 지점에 갔을 때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놓치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시간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늦을 수가 있으니까 통근버스를 몇 번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통근버스를 갖다가 이제 놓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또 지하철 정말 아침 시간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출근 시간만큼은 이제 교통이 좀 막히고 그래도 아침 시간에 이제 내 공간에서 나만의 어떤 사색을 즐기고 싶다. 뭐 음악도 듣고 조용하게 음악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현상의 파악이 뭐였냐면 제가 너무 출퇴근 시간에 불편하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저는 시간은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뭐 늦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요. 늦는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지점이 어떤 장소를 갈 때 뭐 2시간 걸리면 어때요? 일찍 나가면 되지. 그죠? 좀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하철을 정말 오래 탔어요. 제가 지하철을 지금까지 탄 세월이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대학교 시절만 해도 지하철 1구간이 200원이었으니까 요금이 그 1구간이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저 지하철 뭐 1호선, 4호선, 3호선 정도는 제가 노선을 다 외울 정도로 근데 그 아침 시간에 제가 겪었던 그런 느낌은 말할 수가 없죠. 하여튼 뭐 가방 같은 거를 이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그냥 잡지 않고 놔도 떠 있을 정도니까 뭐 그 얘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오프라인 같으면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드리겠죠. 자, 어쨌든 현상의 파악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자, 힘들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자동차를 구입하자. 자동차 구입.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자동차 안에서는 나만의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전 지금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거를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한적하고 사람 없고 막 이런 데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제 성향상 힘들다. 출퇴근 힘들다. 출퇴근이. 뭐 모든 출퇴근하시는 분들 다 힘드시겠지만, 그죠? 또 지하철 타고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한 20살 때부터 막 지하철을 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하철을 한 33정거장을 타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통학을 오래 했었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죠? 현상이 파악돼야 되니까. 그죠? 뭔가 어떤 결핍 때문에. 구입하는 건 더 그렇죠. 어떤 결핍을 느끼면 구매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사결정 기준을 선정해야 돼요. 자, 의사결정 기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걸로 의사결정을 기준 삼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게 기준이 되나? 어떤 게 되나? 자, 예를 들어보면 가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가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비싼 자동차, 그죠? 뭐 한 5억 이상 되는 자동차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몇 천만 원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신차를 구입하느냐, 중고차를 구입할 것인가, 이런 거. 근데 그런 뭐 특수한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구입할 때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연비 같은 거, 그죠? 예를 들면 1리터, 뭐 가솔린을 1리터를 넣고 몇 킬로를 가느냐, 뭐 한 15km 정도 간다. 그럼 괜찮은 연비거든요. 뭐 요새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구입할 때 안전성도 중요할 거예요. 그죠? 야, 그 차는 사고가 안 난대. 그죠?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라는 거는 지금 제가 가격서부터 디자인, 경제성, 안정성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열거해 봤는데, 사람마다 다 주관이 있어요. 그죠? 이거 빨간색이 있어. 주관이 다 달라요. 주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격에 강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성에. 그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가중치를 갖다가 예를 들면 1이라고 했을 때 요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합비 1이 되도록 정하면 돼요. 뭐 가격은 0.4, 그러니까 30%, 디자인은 0.2, 그 다음에 경제성 0.3, 그 다음에 0.4, 그죠? 그러면 안전성은 0.1. 저는 뭐 이렇게 정해봤는데 사람마다 가격에 대해서는 뭐 20%, 10%, 경제성은 뭐 10%, 20% 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세 번째는 대안 수집 및 개발하는 거예요. 대안이 뭐가 있어요? 대안. 자, 그러면 실제로 기아차 K5, 그죠? 한 뭐 1600cc에서 2000cc 사이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K5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는 소나타가 있고, 소나타. 한글로 쓰실 때 소나타라고 쓰셔야 돼요. 쏘라고. 과거에는 이제 소나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소나타는 자동차라고 해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쏘로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브랜드는 발음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죠.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해서 요새는 상당히 인기 많죠. 뭐 요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차박도 하는 경우 많고, 그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르노 삼성에서 나오는 뭐 SM5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안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안 수집.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은 뭐냐면은 이거지. 가격 아까 디자인, 그 다음에 경제성, 안전성 이렇게 있었으면 요 각각 항목에 대안으로 수집된 안들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뭐 100점 만점으로 해도 좋고 10점 만점으로 해도 좋고 아까 가중치가 0.3이었나요? 제가? 그 각 가중치하고 0.2였나? 이렇게 하세요. 이 가중치하고 점수를 곱해서 매기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격에 있어서 K5가 뭐 9점을 맞았다 그러면 9 곱하기 3 하는 거지. 가중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른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최종적으로 가서 K5, 소나타, 투싼, 그 다음에 SM5의 각각의 가중치와 이렇게 점수를 가중평균을 매기는 거지. 가격에 있어서 10점 만점이다. 1점에서 10점이다. 아니 0점에서 10점이다 그러면 가격에서 9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디자인 가중치 0.2에다가 디자인에서는 뭐 10점을 준다. 이렇게 해봐요. 경제성 0.4 곱하기 뭐 8. 그리고 안전성은 0.1 곱하기 뭐 6. 요거 다 더하면 가중평균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소나타나 투싼 SM5도 이런 식으로 다 점수를 매겨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예를 들어서 K5였다. 그죠? 그게 뭐야? 네 번째 대안 선택이야, 선택. 이게 지금 점수 매기는 게 대안 수집 및 개발이고 이해되셨어요? 실행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는 거죠. 선택해가지고 K5가 선택하는 거고, 그죠? 나 선택했어 이걸로. 실행은 구입하는 거, K5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안의 평가는 뭐예요? K5 한 3년 정도 타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K5 상당히 연비가 좋더라. K5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요게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상의 방위 목표 설정 외우고 이러지 말고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하려면 더 쉽겠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거나 그래도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합리적인가요? 아닌가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으로 보이죠? 어쨌든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점이 안타까울까요? 어떤 점이 안타까울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대안을 갖다가 수집할 때 괜히 지었네. K5, 소나타, 투싼, 그 다음에 SM5 네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로 정교한 의사결정이 되려면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자동차를 지금 한 4가지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50가지 정도. 기왕이면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수입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안의 수를 갖다가 그죠? 한 만 개 정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수가 10,000개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해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안 수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정교한, 더 합리적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개발이라는 걸 했을 때 각 의사결정 기준하고 가중치하고 실제 점수랑 이런 것들을 다 더해봤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죠. 시간. 그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가장 합리성의 유무를 우리가 따져볼 때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기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죠. 주관성. 조금 전에 제가 뭐 가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말고 다른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의사결정 기준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비슷하다고 혹시 비슷하다고 의사결정 기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가중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성이 더 중요한지 디자인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주관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이런 어떠한 이제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거는 대안 검토, 수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 비용의 문제, 그죠? 무한이 아니잖아요, 무한. 주관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페이지 수업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의 파악 및 목표 설정, 2번 의사결정 기준 선정 가중 취부여, 대안 수집 및 개발, 4번째 대안 선택 및 실행, 5번째 평가. 이해되셨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11페이지로 가서 보면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나와요. 이른바 Decision Making Approach. 어프로치는 접근이죠, 그죠?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셔널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레셔널 디시전 메이킹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인투이티브. 요거는 합리적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투이티브니까 직관적인 거. 직관이라는 말 아시죠? 직관. 왠지 느낌이, 왠지 감정이. 요거. 근데 11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네. 지금 첫 번째는 이제 퍼펙트 레셔널 모델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먼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시전 메이킹 모델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번만 설명을 좀 하고 2부 마치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완벽한 합리적 모형이네. 퍼펙트 레셔널 모형. 완벽한 합리적 모형이라면 합리성이 완벽하게 추구된다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을 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말로 퍼펙트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신만이 가능하죠. 신이 있다면 신만이 가능하죠. 의사결정을 했을 때 100% 만족스럽고 100% 충족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이 항상 아쉬움이 있죠.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백설공주라는 영화 보면 그 못된 왕비인가요? 여인가요? 그 사람이 거울 하나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예쁘니? 그럼 항상 2등이야. 백설공주를 제외하고 왕비님이 제일 예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거울이라는 게 이제 동화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 거울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이게 컴퓨터겠죠, 그죠? 컴퓨터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그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여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에 사는 모든 여성들, 그러니까 인류라고 했을 때, 뭐 만약에 이런 인류가 뭐 은하계나 나아가서 이제 우주에 있다고 그러면 모든 정보가 어마어마한 데이터겠죠, 그죠? 뭐 전 세계 인구를 한 70억, 60억, 70억 되나요?
그 인구 중에 이제 절반을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여성이 한 30억 정도는 되는 건데 지구촌에 있는 인류 30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더 뭐 우주, 뭐 그죠? 뭐 태양계는 인류가 아직 인류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찾는 거야. 네, 응답 속도도 거의 빠른 거죠, 그죠? 아마 램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정보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근데 이게 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이런 데이터가 막 어마어마한 개수가 있으면 이거 찾아가지고 응답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릴까? 이거 화면으로 띄워주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거울은 인터페이스가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모니터를 보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퍼펙트한, 완벽한 의사결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아쉬움을 갖다가 우리가 묻고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완벽한 합리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은 없을까? 라는 게 바로 사이먼의 이른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시전 메이킹 모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관리적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어찌됐건 현실 세계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다. 완벽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자, 그 이유를 보면 그래요. 이제 우리 핸드아웃 11페이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가정이 충족돼야. 옆에 가정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가정 1 한번 봅시다. 발생된 문제는 명확하고 그래서 꼭 해당 목표는 꼭 달성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 출퇴근할 때 너무나 혼잡하고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현실 인식인데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목표, 자동차를 사야겠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완벽한 합리성이 보장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문제는 명확하다. 나 너무나 피곤해. 나 차 꼭 없으면 안 돼. 자동차 꼭 필요해. 그리고 자동차 꼭 구입해야 돼. 이게 일단 정해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대안과 대안 실행 결과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쉽지 않죠. 아까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뭐 K5 어떻다, 그 다음에 뭐 SM5 어떻다, 뭐였죠? 뭐 기타 이제 나머지 대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안전성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나요? 네 가지 자동차만 우리가 조사를 하려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없는 자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2번 같은 항목, 모든 대안과 대안 실행 결과까지 이거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안 탐색 및 평가에 필요한, 그죠? 개발할 때 탐색 검토하고 탐색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과 비용 제한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자동차를 대안으로 한 2만 가지를 쭉 수집해 놓고 검토를 막 해요. 이 자동차가 좋을까? 저 자동차가 좋을까? 막 평가를 해요. 20년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 차야 라고 딱 집었는데 이미 그 순간 그 차는 단종돼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발생된 문제는 명확하고 해당 목표는 꼭 달성되어야 한다. 모든 대안과 대안 실행 결과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 이제 그 개발 단계, 다시 얘기하면 탐색 평가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제약이 없을 때 완벽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사이먼의 관리적 의사결정 모형, 이른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시전 메이킹 모델이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로 마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